네. 이 중간 광고 시간이 좀 길다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광고 시간에 나가기도 합니다만, 또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왜냐면 이게 오시고 나가시고 뭐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컴퓨터 이렇게 또 연결하고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일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약간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 그래 뭐 라디오도 보면 맨날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 광고 나가고 하잖아. 그 정도는 우리 이해합시다 서로. 예, 우리 서로 뭐 괜찮잖아요 사이. 네. 자 그러면 그리고 160 그거는 진짜 그 뭐죠? 그 IPO요? IPO 할 때 예, 그거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160이요? 160 들어가 보시군요. 되게 편하게 해놨어. 이게 아주 그 이용자 위주로 이용하기 편하게 해놨으니까 혹시 그 공모주 같은 거 청약하는 거 조금 귀찮아서 안 하셨던 분들은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우와 악어의 대결. 과연 악어가 무조건 이기죠. 그래? 여우가 어디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매준 키친애가 이기지 않아? 그러니까 악어가 이기. 야, 너 박 이사님 모셔놓고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광고인데. 여튼 악어 상관없어. 그래 우리 박 이사님 뭐 저거 라코스테 광고도 아니잖아. 예, 악어 이긴 여우 이야기.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은 쉬었잖아요, 그죠? 네, 미국 시장 휴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반장만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3일 동안 4일 상승을 했죠. 그 4일 상승 거래가 좀 감소되면서 지금 할리데이를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외환 시장은 열리죠. 외환 시장 열리는데 우리 원화가 1,462원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보는 부분인데 지금 뭐 모든 방송이 환율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책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감하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뭔가 계획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정말 좋아. 그래서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든지 또는 내년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 환율이 강세가 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죠. 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당장에 이게 뭐 갑자기 1,300원대로 이게 내려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정도 이 환율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이 논란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약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서한 환경이 워낙에 지금 약세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라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팝니다 주식을. 채권도 팔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높은 대역이 있지만 여기서 더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팔지 않아요. 오히려 살 겁니다. 왜요? 환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거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미국이 쉬었기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이렇게 적었는데 뭐 오늘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제 끝난 그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 비교를 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모조리 다 빠졌습니다. 모조리 몽땅 다 빠졌었고요. 이번 주에 전부 다 반등하는 국면에 있어요. 되게 우습죠. 전 세계 시장이 꼭 이렇게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미국의 금리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은 나스닥과 대만의 변동통이 굉장히 큽니다. 딴 데보다도 사실은. 그러니까 길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요 잠깐 볼까요? S&P 500이 지금 걱정했던 부분을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위로 올라섰는데 되게 세게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봉으로 추세가 무너지거나 주봉에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이제 그건 정말 꽤 오랫동안 하락 조정을 맞아야 되는데 S&P 500이 바로 지금 이제 지수 차트를 보시면 4주 특히 음봉은 3주가 있었는데 양봉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6,920이 물론 이제 어제 쉬었지만 6,920이 이제 고점 라인인데요. 6,812니까
그냥 해프닝처럼 돼버렸어요. 음흠. 지수 자체는. 근데 종목별로는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 발생이 되죠. 네. 그러니까 지수의 근간은 제가 좀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기전은 미국의 기준금리 유동성으로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시황에다 그걸 써놓지 않습니까? 네. 그게 훼손되느냐 아니냐, 유동성 보강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가고 그 사이에서 뭐 AI 뭐 버블론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TPO 나오면 또 거의 관련된 게 오르고 내고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0.72% 시작을 해서 고점이 플러스 1.58% 4,000포인트 돌파하면서 거래가 되다가 살짝 아래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986포인트에 끝났고요. 코스닥 0.31% 88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큰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600억 매수했고요. 개인들이 거의 대부분 5,400억 팔았는데 개인들 매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마하게 팔고 있거든요, 지금요. 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 2,600억 팔았고 SK하이닉스 4,500억 팔았는데 SK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사면서 SK하이닉스를 굳건하게 좀 받쳤잖아요, 10월 네. 말에요. 그리고 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사다가 지금 여기서 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내년도 영업이 그리고 내년도의 시황에서 이 두 개 빼고는 내년도 시황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지금 모두 다. 오늘은 지금 금요일이기도 하고 내년도 시황의 월가나 우리나라 국내 보고서에서 몇 가지를 좀 가져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네. 내년도 글로벌 시황, 내년도 우리 코스피 시황, 그리고 지금 어제 코스닥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네. 하나 나왔죠. 네. 코스닥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모두 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동안 엄청나게 사다가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빠졌다가 네. 반등하는데 이번 반등에는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더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더 많은데 팔고 있다라는 게 뭐 차익 실현이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혹시 뭐 너무 좀 지쳐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0.68% 올랐고 SK하이닉스가 3.82% 올랐습니다. 어저께는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고요. 근데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그렇게 큰 힘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로봇 관련주 좀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기판 쪽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는 그냥 그만한 시장이었는데 고점부터는 좀 밀리는 상황이 좀 되어서 이게 지금 또 단기적으로 또 4,000포인트 위로 올라오니까 네. 또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뭐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수급은 이제 다음 주가 12월입니다. 12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없음 동시 만기의 수급으로 패시브 자금의 역량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의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 여전히 지금 뭐 올라왔지만 이 추세적으로 보면 일봉 추세의 추세적인 하락 추세에 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 전환해야지만 더 세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거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됐던 거는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네. 좀 급등하면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주봉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등락을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근데 이게 요즘 분위기 좀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올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동시만기 수급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목들의 움직임을 요즘에 봤더니 환율에 의한 외국인들의 거래 그리고 파생 상품 연기된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뭐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간에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거의 대세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은 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게 꼭 빠진다는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도 별로 힘이 없고 내려갈 때도 별로 힘이 없는 거 보니까 네. 확연히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클로징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게 많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시만기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2월에는 패시브 자금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개별 종목에서 움직이는 거는 아마도 12월 안에 팔려고 하지 않는 내년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으로 따질 때 롤오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봉과 주봉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우리나라 월봉은 뭐 괜찮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위쪽을 더 바라보고 있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볼 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목을 왔다 갔다 이동 자주 안 하더라도 이동하는 사람 수익률이 더 낮았어요. 들고 있는 사람이 위너였어요 이번에는. 네, 그랬거든요. 이번 시장이 물론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지금도 내년에 좋다 이익 성장이 좋다고 하는 쪽은 들고 있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시황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황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시황 얘기가 오늘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얘기 드리고 시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리 동결을 했는데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셨고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금리의 결정에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의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건데 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과 가계대출 환율 불안으로 동결했다는 얘기인데 내년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8%로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을 2.1%.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맨날 들은 얘기예요. 이런 네. 거. 그리고 GDP 성장률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월가도 보면은 되게 자주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런 것 보면은 같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도 요즘에는 글로벌리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네. 중간중간에 그런 변수로 인해서 많이 이제 바뀌어지는 상황이라서 이것 자체로 시장이 움직이는 즉 지금 시장은 경기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제 환율이 좀 우리 원화 강세가 됐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환율과 채권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인상 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동안에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 동결하면서 동결 문구를 이제 내놓을 때 항상 인하 기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네. 금리 인하 기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문구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발 후퇴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당분간 안 할 수도 있다. 사실은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해봤자 한 번 아니면 못할 거야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시장에서 그동안에 선반영 됐어요, 이미요. 네. 상당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반영이 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안 된다는 부분, 뭐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다, 제한적일 거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의 내년 시황 전망의 한 가지 제약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은 이걸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 별 뉴스가 없다가 어저께 그냥 탁 나와서 이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얘기할 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생각을 했는데요. 외국인 통합계좌 전면 개방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 개설합니다. 이거 저는 증권사 직원이니까 아는데 네.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우리가 주식 계좌를 하잖아요. 그럼 계좌 개설을 별도로 하고요. 저 용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증권사 직원이 그 주문 전담자를 지정해야 돼요. 네. 그 사람 걸 주문 넣는 이렇게 주문 전담을 지정하고요. 그 사람이 그걸 전담하는 거를 이제 신고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스스로 주문을 못 해요. 네,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외국인 지금 요즘에 조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계속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면은 전세 시장 그거 안에 다 사잖아요. 네. 증권사가 다 처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이 미국도 또는 외국인들도 그 나라의 계좌에서 한국 주식을 우리도 그쪽을 살 수 있는데 그쪽도 우리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왜 안 되지?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외환 때문에 그래요. 외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들어왔다가 막 나갔다 이걸 이제 컨트롤할 외환 수가 문제를 없으니까. 제일 많이 걱정을 많이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외환 위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충격이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어서 그 외환 관련 우리가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아직까지 24시간 외환 거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얘네 밤에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뭔가 뭐랄까요, 우리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시장 개방을 외환위기 맞고 나서 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네. 반강제로 그냥 한 거예요. 외환위기 돈 빌려주면서 니네 개방해라. 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일부는 남겨놨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개방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이쪽도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좀 닫혀 있는 시장이었는데 요번에 이걸 하겠다는 건데 왜 하려고 하느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네. 현 정부에서 계속 요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소해야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지금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긍정적이면은 네. 달러. 우리 시장이 좋으면 그렇죠. 시장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더 좋을 때는 더 좋겠죠. 네. 그렇죠.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서 롱텀으로 들고 갈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단기 자금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커요. 그리고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특히 개별 종목에 지금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어저께 나오긴 했는데 빨리 이제 그런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맨날 그동안에 걱정했던 공매도 세력들 원망했던 그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수가 올라오니까. 근데 개별 종목들 보시면 여전히 공매도가 엄청 셉니다. 엄청나게 세요. 종목들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뭐 좀 올라가는가 싶으면은 매도 창구하고 업팅 룰을 보면 딱 알아. 이거 오늘 공매도 걸렸구나. 네. 근데 그날만 빠지는 게 아니고 공매도에 애들이 타겟팅이 되면 그냥 웬만해서 못 올라와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공매도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공매도를 유럽계 자금이 많이 합니다. 어디서 하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많이 해요. 여기 가끔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그 전문가들이에요. 그 자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사이즈가 높습니다. 아니에요. 자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우리나라 주식 다 빌려줘. 다 띠게 백매도.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자금이 빵빵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매도 얘기만 좀 드렸는데 이들이 개별 종목에 거래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금이 커요. 네. 훨씬 자금. 그래서 우리 걱정을 그걸 하는 거거든요. 걱정을 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양쪽에 다 있을 거라라는 건데 내년도에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외국인들의 거래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면 네. 유동성이 보강되는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딱 보면 이건 공매도 애들 들어갔고 나는 게 딱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 딱 보이면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가 정말 좀 문제가 있어서 공매도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전략상 야 공매도 막 때리는 거 자체로 이제 그냥 주가가 막 무너져 내릴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이면 국민연금 같은 데서 야 공매도 쟤네들 한번 잡자 이래갖고 그냥 싹 밀어버리면 안 되나? 그래서 스키즈 쫙 올려갖고 막 짜네 그냥 그래 공매도 애들 막 돈 말라버리게. 그래서 야 함부로 공매도 치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죠? 재밌자고 말씀 주신 거죠. 국민연금 돈 많잖아. 아니 근데 그게 게임스탑이나 이런 사태들이 딱 그거였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했죠. 개인들이 야 이거 공매도 예. 우리 못 보겠다. 예. 우리가 쟤네 죽여버리자. 이게 게임스탑이었잖아요. 그쪽은 그렇게 많이 했죠. 딱 눈에 딱 보이면 밀어버려. 쫙 그냥 걔네들 설마 국민연금 못 이길 거 아니야 그래도. 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좀 나한테 돈 모아주면 내가 한번 할게요. 정프로 계좌로 한번 밀어보게 공매도 세력들. 그래서 뭐 공매도가 많은 주식들을 맨날 연구하는 그 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있는 종목들을 계속 공매도 수치를 계산을 해요. 막. 이틀 지나면 나오잖아요. 네. 우리 ATS에 나오거든요. 계속 그 수치를 추체하고 어느 창구로 어떻게 오는지 계속 보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요. 근데 이거 호재가 있어.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튈 거 아니에요. 네, 쇼크오버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진짜 똑똑해. 아 진짜 짜릿할 것 같아. 공모에도 애들 딱 밀어버리면 네. 진짜 기분은 짜릿할 것 같아. 요즘에 근데 특히 또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공매도 얘기만 했는데 왜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알고리즘 매매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알고리즘으로 일정 수준이 되면 올라갔다 이쪽 에 팔고 뭐 이런 거래에서 개별 종목에는 그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외국인들이 개별 종목에 막 보면 시총이 뭐 2천억, 3천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는 외국인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계로 샀다고 그냥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뉴스 두 가지인데요. 반복한 거를 싫은데도 새로운 거 계속 얘기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글의 TPU 시장이 확대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다 인정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면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동반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GPU와 TPU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칩 전체를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결론 짓는 것 같아요. 막 네. 처음에 싸우다가 예, 그렇게 지금 결론 짓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 오른다는 얘기는 계속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잠깐 전해드리는데 가장 최신 뉴스예요.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트렌드포스에서 이 보고서가 이제 그저께 있는 겁니다. 주요 제조사의 재고가 대부분 소진됐다. 이거 맨날 들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이제 수용하고 내년도 거, 내후년 거, 심지어 2028년까지 지금 계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응용 분야에 가격을 전가시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워딩이죠. 가격을 전가시키면서 일단 반도체 가격의 인상을 수용한다. 그래서 최신 조사 결과를 봤더니 4분기에도 디램은 40에서 50%, 45에서 50, HBM은 약 50에서 55%, HBM 포함해서는 전체 메모리에서는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3분기에도 꽤 많이 올랐는데 3분기보다 이 퍼센티지가 제가 볼 때 더 높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정도 된다면 실적은 뻔한 거죠. 네. 이들의 실적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황 관련된 뉴스가 글로벌 우리 코스피, 코스닥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UBS에서 2026년 글로벌 전략인데 이거 근데 이들은 UBS만 그런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 좋고 이머징이 더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UBS도 유럽이나 다른 쪽은 뭐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미국하고 이머징 마켓을 상대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이머징 마켓은 비중 확대, 유럽은 중립, 일본은 비중 축소 설명을 해놨습니다. 미국 AI 초기 사이클의 핵심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 이머징 마켓은 달러가 약세해지고 실질금리 매력이 생기면서 이익 개선으로 중국, 대만 등 1큐까지 좋을 거다. 여기 지금 중국, 대만 위주로 써놨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EM 중에도 기술주를 좋아하는구나. 네. 반도체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유럽은 밸류나 배당 이거 다 좋지만 AI 익스포저가 없어요. 얘들은 별로. 유럽은 그렇잖아요. 유럽은 AI에 관련된 기업도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노이즈가 있어서 얘들은 그냥 중립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비중 축소라고 지금 UBS 얘기서 한 이유는 일본 성장이 둔화된 것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책 내놓잖아요. 네. 경기 부양책 내놨는데 지금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임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BOJ는 긴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BOJ는 긴축하려고 그러고 정부에서 재정 정책에서는 확장 정책을 쓰려고 하고 그 와중에 지금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게 보는 보고서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좀 비중 축소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중 축소에 대해서 빠지면 우리 시장이 어떠냐? 우리 시장이 크게 영향 주지 않아요. 폭락하지 않는 이상.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 글로벌 성장 전망은 약 11%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장 동력은 온쇼어링, AI 투자, 생산성 개선, PC 안정. 그리고 AI 사이클에 대해서는 버블 논쟁은 존재하나 밸류에이션, 모멘텀 등은 역사적으로 피크와 거리가 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공급 제약으로 볼 때 조기 붕괴 가능성은 낮다. 결국 테크와 AI 기반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왔고요. 요 바탕 하에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보면 KB증권이 어저께 뭐 몇 가지를 내놨길래 그냥 KB증권만 써온 건데요. 지금 일단 JP모건에서는 2026년 아시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 여전히 저평가다. 내년에 일반적으로 볼 때 5천, 좀 안 좋게 보면 4천,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천 포인트 가능하다. 최근 시황을 볼 때 내년에 이익을 끌어와서 내년도 이익의 선행 PR로 볼 때 PR이 10.2배뿐이 안 된다. PBR 1.2배. 우리 올라와서 이게 올라왔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지금 기준인 거고요. 내년도에 선행 이익을 추정할 때 이렇다는 설명을 하는 거고 글로벌 평균은 PER이 18.5배, PBR이 3.4배. 그건 단순 수치하면 뭐 계속 우리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네. 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어디가 좋을 거냐? 메모리, 2차 전지, 지주사. 여기 의견입니다. 그냥 여기 의견. 이렇게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일 높게 보는 데가 어디냐면 도이치인가? 8천 나왔습니다. 뉴스 보세요. 코스피 8천이요? 예. 8천. S&P 8천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반면에 UBS 보시면 내년 연말 코스피 전망 4,350. 여긴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네.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죠. 여기는 상반기까지 메모리 업종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을 거고 하반기에는 개별 모멘텀으로 갈 것 같다. 뉴스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램 가격 상승 등으로 내년 EPS 47% 정도 성장 전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가 볼 때 UBS의 시황과는 이런 것 같아요. 상반기에 좋고 네. 하반기에 좀 안 좋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한 요인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죠. 제한 요인은 금리 인하가 제한된다. 한국은. 그래서 이 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상황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다른 데는 미국도 금리 인하고 이런 것들 호재성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하 제한이 있고 그리고 법인세 인상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상법, 세법 개정 등이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순서로 봐서는 이게 내년 상반기에 3월 1분기 또는 내년 2분기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요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는지 아니면 네. 반대로 가는지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UBS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JP모건이나 몇 개에서는 좀 더 높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요거와 별다르게 아침부터 요 자료가 좀 있었는데 KB증권에서 내년도에 코스피의 추정 영업이익 441조 원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멀티플 10배만 잡아도요. 네. 4,400주잖아요. 멀티플 10배 주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자본 투입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자산 수소가 배당 관련 투자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좀 본 건 이런 얘기들보다도 내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한전 영업이 요 세 개가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올해보다 증가하는 증가분이 100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은 그동안에 쭉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가지고 한 180에서 190조예요. 이 두 종목이. 네.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아주 세게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 두 개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전체 시장을 이끄는 경우거든요. 그럼 얘 두 개의 영업이익으로 내년에 시장을 이끄는데 내년에 그럼 뭐가 움직여야 돼요? 올라간다면 얘네들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게 지금 지수가 가니 안 가니를 여러분들 보시 마시고 이제 여러분 다 현명하시니까 아시죠. 근데 얘네들이 뭐 때문에 간다. 네. 뭐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6개월 코스피는 약 50% 올랐는데 코스닥은 한 20% 올랐습니다. 밸류업 정책 발표 후에 코스닥은 오히려 소외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배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코스닥은 소외되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좀 내놨습니다. 코스피는 5천, 코스닥은 1,000 시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안을 내놨는데 기술 특례 상장 요건을 만회한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또 뭐 댓글에 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상장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면입니다. 네. 근데 파두 사태가 작년에 있었죠. 네. 작년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실적도 안 나고 이렇게 안 좋은 회사들을 고평가되면서 상장하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뭐 되게 정말 죄송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우리 투자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본을 여기서 재무적 조달을 하고 그래서 그 기술이 성장해야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력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두 가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의 편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진짜로 실제로 IPO 때 고평가 그 평가 자체를 밸류 자체를 너무 높게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정말 깐깐히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전프로님 맨날 말씀하시는 뭐죠? 좀비 기업 퇴출 좀 시총 시켜야 돼. 50억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이거 읽어보시면 점차로 들려서 50억, 70억, 200억, 500억까지 올라가나? 500원 아니 250억까지 올라가나? 그래서 그거 못 맞추는 데들은 이제 상장 폐지하겠다. 시총이요? 시총. 시총 50억짜리 회사 있어요? 예? 있죠. 왜 없어요? 50억, 100억짜리. 진짜요? 예. 시총이 50억이에요? 예. 있어요. 저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막 대주주가 되는 막 개인이 막 대주주가 되는 너무 시총이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것도 엄청 많고. 근데 뭐 개선 공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시총이 뭐 150억으로 계속 맨날 있는 회사들 이런. 근데 있거든요. 지금도 기준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퇴출 기준이 있잖아요. 퇴출 기준이 있는데 그 퇴출 기준 자체가 웬만하면 퇴출 안 돼요. 맞아. 지금 우리나라는 왜 안 돼? 왜 그러냐? 그걸 사갖고 있는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네. KRX 앞에서 또 시위 한번 하면 네, 그 주주의 원성을 듣지.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제가 가끔 이런 푸념을 좀 하기도 하는데 뭐가 있으면 뭐가 하나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여론을 너무 무서워해. 무서워요. 누구든 간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도 네. 이게 너무 무서워. 이제 그 여론이 너무 세 우리는 그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못하는 것들도 많죠. 실제로 잘 못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아무튼 상폐에게다 그 얘기를 했는데 상폐 기준이 다 있는데요. 거의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주 심각한, 진짜 심각한, 누구나 인정하는 심각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강화해서 정해주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거 여러분들 잘 안 하시는데 증권사 직원들은 많이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을 3%대에서 5%로 상향 검토하고 있다 지금. 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 있잖아요. 네. 여기에 코스닥의 첨단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마중물로 투자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읽지 않고 뭐라고 이제 결론을 좀 내볼게요. 결론을 어떤 거에 내냐면 이렇게 돼서 코스닥 종목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 정책이 받쳐주니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럼 코스닥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면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시총 높은 거 위주로 당연히 뜰 거고. 당연히 기관들은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좋다고 하는 섹터 있잖아요. 바이오, 반도체 네. 그런 데에 있는 애들을 해야지 전혀 엉뚱한 데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런 개인 부분도 투자자들 생각해 특히나 봐야 더 될 것 요 말씀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른 한 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